여러분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행복한 삶이란 행복의 순간들이 한 겹씩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행복한 삶이란 불행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한 것이다. 둘 다 틀리진 않죠.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의 순간을 쌓는 것도, 불행을 하나씩 소거해가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행복의 걸림돌을 없애는 방법만을 선택하는 한 명의 나르시스트가 있습니다. 제거해야 할 요소는 사람. 내 행복에 제동을 거는 사람은 교묘한 방법으로 없애버리는, 오롯이 나만의 것, 나의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은 소설을 읽을 겁니다. 말씀드린 이 사람을 쫓는 서스펜스 소설이죠. 작가도 밝힌 바 있고요. 여러분도 읽어보신다면 이 사람이 뉴스에서 봤던 흉악 살인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모 씨가 자녀의 친부를 살해하고 심하게 훼손 유기한 사건 있죠. 고 씨의 이야기를 두고 약간의 변형과 상상을 붙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보시면 적절하겠네요.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그녀는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자신만의 완전한 행복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소설인 만큼 책을 아직 읽지 않고 방송을 먼저 들으시면 도서 감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그럼 살벌한 그녀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야기는 지유라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시작합니다. 지유는 엄마, 아빠와 함께 외할머니가 생전에 살고 계시던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지유는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빠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나간 곳에서 보고 싶었던 아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지만 지유는 마음껏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엄마랑 아빠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두 분이서 싸우는 장면은 아직도 지유의 머릿속에 선합니다. 두 분은 몸싸움도 했었고 칼을 던지고 피가 났던 기억도 납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할 때 누군가가 와서 지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지유를 성추행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엄마는 지유에게 그동안 지유는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지유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유는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엄마를 거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지유는 그동안 아빠를 볼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지유가 딱 좋아하는 해피밀 세트를 사왔습니다. 엄마가 싫어할지도 몰라서 대놓고 먹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고 따뜻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시골에 있었는데 그 집 뒤쪽으로 큰 늪이 있었습니다. 그 늪에는 돼강오리가 살았습니다. 엄마는 가끔 돼강오리에게 줄 먹이를 만들어서 뿌려주고는 했습니다. 돼강오리는 까불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시끄럽게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빠와 함께 그 늪에 가서 놀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우는 아빠를 데리고 창고에 갔습니다. 창고에서 아빠에게 어른 장화를 신겨주고 지우는 어린이용 장화를 신었습니다. 함께 늪으로 가는 길은 즐거웠습니다. 아빠에게 돼강 오리를 쫓아내는 법도 알려주고 오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아빠는 웃기도 하고 지우를 번쩍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지우는 행복했고 아마도 아빠 역시 많이 행복했을 겁니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빠는 지우를 재워주었습니다. 지우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보다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일 또 늪으로 가서 같이 놀자. 지우는 잠에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잠들었지만 이상하고 무서운 꿈을 꿉니다. 끔찍한 무엇을 본 것만 같습니다. 지우가 자는 2층 바로 아래에서 돼강오리가 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돼강오리는 정말 무섭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오리 먹이를 줄 때 쓰는 수레가 늪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밤에 아마도 지우가 잘못 봤거나 무서운 꿈을 계속 꾸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잠에서 깬 지우는 1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스산한 기분이 듭니다. 무섭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흠뻑 젖어 있는 엄마입니다. 아마도 샤워를 마친 직후인 듯 합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빠를 물어봅니다. 엄마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서서히 지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는 급한 일 때문에 방금 갔어. 그리고 이제는 안 올 거야. 앞으로 아빠를 만나지 못할 거야. 아닌데. 분명 아빠는 지우에게 내일 같이 늪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젠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날 지우는 창고로 갔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갔다고 하니 혼자라도 늪에 가볼 생각입니다. 창고에 가서 지우는 어린이용 장화를 신습니다. 수레가 창고에 있습니다. 바퀴에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흙이 묻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종이 상자가 하나 보입니다. 저 상자는 분명히 어제는 없었습니다. 열어볼까? 열어봤다가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살짝 보고 덮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결국 지우는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상자 속에는 어제 아빠가 입고 있었던 옷이 들어있습니다. 신발도 들어있습니다. 아빠의 휴대전화도 들어있습니다. 밤이 되고 2층에 있던 지우는 마당에서 엄마가 무엇인가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불 옆에는 아빠의 옷이 들어있었던 종이 상자가 있습니다. 엄마인 유나와 아빠인 준영은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유나와 준영의 이혼 소송에서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인 유나에게 갑니다. 아빠인 준영 또한 사랑스러운 딸 지유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상하게 친딸을 성추행했다는 오명이 들러붙으면서 딸을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준영은 딸 지유를 보고 싶었습니다. 양육권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아빠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아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아빠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유나는 준영에게 지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죠. 유나가 더 이상 준영과 지유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쯤 해서 유나는 준영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유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지유의 외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준영은 기꺼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유나와 준영, 그리고 그들의 딸 지유는 그렇게 늪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준영은 앞으로도 지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지유와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늪에 가서 같이 놀았습니다. 지유와 늪으로 가서 대강오리 구경도 했습니다. 유나가 차려준 음식을 먹습니다. 지유를 재우면서 내일 또 늪에 가서 놀자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마지막으로 준영은 실종됐습니다. 사실 이전에 유나는 준영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인 은호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남자 은호 또한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고 전초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그들은 연인에서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유나와 은호, 유나의 딸 지유와 은호의 아들인 노아, 총 4명의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나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4명이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이유를 유나가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은호는 유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덕에 전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노아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노아를 데리고 와서 내 식구가 함께 살자는 말에 유나는 그럴 수 없는 이유들과 상황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어머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준영이 실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나, 재혼한 남편 은호, 유나의 딸 지유, 은호의 아들 노아, 이렇게 4명, 그리고 은호의 아들을 봐주고 있던 은호의 어머니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은호의 어머니는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내 식구가 함께 살아야 한다 라면서 당장 며칠 사이에 노아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은호는 유나의 눈치를 봅니다. 그 문제로 한두 번 다툰 게 아니라서 더더욱이요. 하지만 그날따라 유나는 날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직접 차를 타와서 은호와 은호의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에게 알겠다, 곧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마찰 없이 상황이 끝나는 듯 합니다. 은호와 아들 노아가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잡니다. 은호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환각을 본 듯 하기도 하고 악몽을 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는 잠자리에 워낙 예민한 사람이라 쉽게 깨기도 하고 깊은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에서 깬 은호는 아들 노아가 옆에서 질식해 사망해 있는 것을 보고 오열하고 맙니다. 함께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넋이 나간 가운데서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보니 잠결에 은호가 아이를 깔아뭉개 질식하게 만들었거나 새로운 아내와의 관계를 위해 은호가 일부러 아들을 죽였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호는 노아를 사랑했습니다. 은호 자신만은 잘 압니다. 아들의 목숨을 빼앗긴커녕 내 목숨을 아들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호가 잠결에 노아를 깔아뭉개 죽인 것이 맞는 걸까요? 이러나 저러나 은호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하룻밤새 아들을 잃고 말았으니까요.
자, 유나의 전 남편의 실종, 그리고 재혼한 남편의 아들의 죽음. 이 과정에서 늘 함께 있었던 유나. 우리는 실제로 이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죠. 혹시나 싶어서 소설에서 그들의 실종과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상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들이 유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면서 유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 남편은 유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해서 딸인 지유는 오롯이 유나 자신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딸을 만나게 해주어야만 했음에도 유나는 계속 모른 척했죠. 그러다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지유를 아빠와 못 만나게 하면 유나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이릅니다. 유나에게는 전 남편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내 딸은 내 것인데 누군가가 자꾸 개입을 하면서 딸을 가로채려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유나에게 완전한 행복이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제거한 상태입니다. 유나에게 전 남편은 자신의 완전한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은 유나의 것이 아닙니다. 유나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책임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자꾸만 그 아들로 인해 자신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신의 완전한 행복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책의 작가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자기애와 자존감은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온 세상이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기 그지없었다. 물론 개인은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점에서 고유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와 함께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마땅하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순간 개인은 고유한 인간이 아닌 위험한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소설 속 유나를 위험한 나르시즘의 극단에 있는 자로 본 듯합니다. 오직 나만의 행복, 그 행복이 완전해지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자를 지워버리는 선택들. 네가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를 통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괜찮다. 단순히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그녀를 보는 것보다 작가가 상상한 그녀의 정당성과 사고방식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설 속 유나는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유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자존감으로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나에게 방해가 되는 누군가를 마치 늪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과 같이 묻어버리는 사람들. 악마가 된 나르시스트죠.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유나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타인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독한 가스라이팅도 수반되죠. 늘 경계하고 조심하자고요. 타인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같은 크기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똑똑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도 유나와 같은 삶의 태도로 완전한 행복을 만들려는 사람은 장담컨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제거해야 할 다음 과제들이 생길 거예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즘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시선이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에필로그에서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온갖 악한 방법으로 주변인을 지옥으로 끌고 간 유나에게 묻습니다. 이제 행복해? 라고요. 유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난 참 운이 없어. 사이코패스, 살인마, 범죄, 이 소설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정유정 작가는 이미 이런 소설과 심리 묘사에서 탁월함을 늘 증명해 왔습니다. 읽으면서 긴장감, 식은땀, 어쩔 줄 모르는 안타까움까지 이 격정적인 문체가 아님에도 그녀의 글에 휘둘리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든 서스펜스를 원하신다면 완전한 행복을 여러분께 완전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서 추천과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